여러분 안녕하세요. 귀간조입니다. 귀간조, 보건간호학 SOS 영상입니다. 보건간호학은 국가고시 100문제 중에서 15문제의 비중이 있고요. 총 4과목이죠. 최신기출 4회차를 분석했고요. 자주 나오는 문제, 관련 이론까지 총정리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서는 몰라요. 재생 목록에서 귀간조 SOS 영상 클릭하시면 막판에 봐야 할 총정리 영상이 순서대로 뜹니다. 국시 전까지 수시로 들으면서 머릿속에 담아가세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간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보건간호학 SOS 시작할게요. 보건교육에 대해서 이 페이지에서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보건교육은요,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다. 가장 기본적이다, 포괄적이다, 이게 바로 보건교육이에요. 보건교육이 뭐예요, 여러분? 그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거예요. 보건교육은 국민 스스로 해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은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올바른 건강 행동을 일상에서 습관화해라. 이게 바로 보건교육의 목적이고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건교육은요, 지역사회 간호 업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리고 가장 포괄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자기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해야 삶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항상 적정 기능 수준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것에 맞는 태도랑 습성이 있어야 된다. 항상 실천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건교육 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요소,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지금 귀간조 왜 들으세요? 여러분이 필요하시니까 들으시죠. 내가 니즈가 있어야 돼요. 왜? 나는 국가고시 합격해야 되니까 귀간조 듣는다. 이거는 이 교육 받는 사람, 피교육자의 흥미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거예요. 가장 우선 고려할 요소는요, 그 사람이 흥미가 있어야 교육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유치원생에게 건강한 치아 관리에 대한 보건교육을 할 때 어떤 게 좋아요? 애기들이 그것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어야겠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라, 이것입니다. 보건교육의 학습 과정, 일단 자극을 줘야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흡연교육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탁 대문 사진에다가 그냥 폐가 썩고 있어요. 담배를 펴가지고. 이런 것으로 뭔가 자극을 줘서 주의를 집중하는 게 학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야 그 사람들이 흥미가 생기고 금연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서 실천을 해서 금연을 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보건교육의 일반적인 특성. 보건교육 아까 뭐라 그랬어요? 포괄적이고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건강은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되니까요. 보건교육의 목표는요, 결국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예방교육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목표는 뭐예요? 코로나 안 걸리는 거예요. 독감 예방교육. 목표는요, 독감 안 걸리는 거예요. 지식을 알려주고 태도나 습관을 알려줘서 결국은 행동이 변화한다, 걸리지 않게 한다, 이것입니다. 교육의 진행 방향이 있어요. 뭐든지 쉬운 것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로 난이도를 가야지 이해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보건교육 역시 쉬운 것에서 어려운 순서로 가고요. 과거 역사를 설명하고 최신 것으로 갑니다. 코로나 예방교육 시킨다고 해보세요. 과거에는 메르스, 사스 이런 게 있었다. 이런 바이러스 결국은 다 종식되지 않느냐. 신종플루도 약 나왔지 않냐. 그렇게 과거에서 최신 순으로 갑니다.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간다. 이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추 기억하세요. 일단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뭐 바이러스가 미래에는 이렇게 되겠지. 추상적으로 가겠어요. 단순한 거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복잡하게 가요. 똑같죠?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이나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거 똑같죠?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간접적인 것으로 갑니다. 친숙하고 익숙한 것부터 낯선 것으로 가요. 이건 거의 다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추를 기억하세요. 구체적인 거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간다는 거. 이게 그냥 여기서 한 문제는 무조건 맨날 나오니까요. 결국 보건교육을 하는 이유는요. 니네 스스로 건강해라. 전 세계 그리고 대한민국 어떻게 다 국가에서 그 사람의 건강을 책임져 주겠어요? 스스로 손 씻게 하고 거리 두기 하고 마스크 끼고 알아서 좀 스스로 건강을 유지해라, 이것입니다. 대상자는 뭐 피플이에요. 국민입니다. 지역사회, 주민 전체,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란 얘기예요. 지역사회가 뭐예요? 커뮤니티, 일정 지역에 모여 사는 사람들, 여기 서울 성북구거든요. 여기 사는 사람들도 지역사회라고 할 수 있고요.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 관심이 비슷해? 간호조무사 공부하는 귀간조 구독자들도 하나의 커뮤니티네, 지역사회네, 맞습니다. 학교, 사업체 같은 조직, 우리 지금 다니고 있는 간호조무사 학원도 하나의 지역사회네. 비슷한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 어떻게 따지면 전 국민,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가 다 똑같은 지역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건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해를 해야 돼요. 교육을 하는데 이해를 못하면 무용지물이더라. 대상자가 초등학생이야, 유치원생이야. 이해가 가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를 가게 해주고 함께, 투게더, 함께 계획해야 된다. 아무리 교육자가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못 받고 함께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할 거는요. 일단 니즈가 있어야 된다. 간호조무사의 공부 여러분 왜 합니까? 여러분이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요구 파악, 요구가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보건교육은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고 포괄적이다. 스스로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진행 방향 많이 나오죠? 쉬운 것에서 어려운 거로 가라.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 친숙한 것에서 낯선 것으로 가라. 과거부터 최신으로 이어져라. 단,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가라. 이 정도고요. 강의. 단시간에 많은 양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강의죠? 제가 혼자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전국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어요. 단시간에 많은 양을 전달합니다. 기본 지식이 없을 경우에도 가능하죠? 여러분 뭐 지식 있어야지 영상 보고 학원 수업 듣는 거 아닙니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저 혼자 만드는데 많은 분들이 보니까요. 집단 토의를 그룹 토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의어를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룹 토의라고 나오면은 알고 집단 토의라고 나오면 이거 다른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적 회의 능력 이 말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그냥 키워드만 기억하시고 바로바로 연결하셔야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저도 못 외워요. 민주적인 회의 능력이다 하면은 집단 토의, 그룹 토의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외우냐? 민주적 그 집. 민주적 회의 능력, 그룹 토의, 집단 토의이다. 이렇게 암기하자고요. 민주적인 회의 능력, 자유롭게 상호 의견을 하니까 민주적인 회의 능력이 되는 거죠. 인원이 제한적입니다. 민주적으로 하지만 인원은 제한적이라는 거.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면은 여러분 브레인스토밍, 팝콘 회의 바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바로 직전 국시에 나왔잖아요. 브레인스토밍이다. 간호조무사 공부 꼭 1년씩 해야 됩니까? 실습 왜 우리 무급으로 해야 되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바로 브레인스토밍, 팝콘 회의이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이다 해서 팝콘 회의예요. 또 참여자를 분단으로 나누어서 와글와글 토의한다. 분단 토의다 하면은요. 버즈 섹션입니다. 분단끼리 그냥 1분단, 2분단 와글와글 6, 8명 정도 알아서 그냥 회의해라. 이게 바로 분단 토의, 버즈 섹션이에요. 상반된 의견 하면은 패널 토의, 배심 토의입니다. 상반된 의견이야. 이 사람은 지금 O라는 의견, 이 사람은 X라는 의견이에요. 부동산법 이대로 좋은가? 양도세 폭탄 먹여야 된다. 종부세 많이 내야 된다. 이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X. 이거 바로 패널 토의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심포지엄 하면은요. 모두가 전문가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모두가 전문가 하면은 심포지엄이에요. 전문가. 사회자도 전문가, 말하는 사람도 전문가, 청중까지도 전문가다 하면은 심포지엄입니다. 시범교육 하면은요. 실무에 적용이 가능하다. 최근의 내용, 최신의 방법으로 학습 목표에 도달이 용이하다. 이게 바로 시범교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 1형이에요. 그럼 내 허벅지에 인슐린 주사 놔야겠죠? 그거 누가 시범교육해주면은 얼마나 그게 내 실무에 적용이 용이하겠어요? 그래서 최근의 내용으로 최신의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민주적인 회의 능력 하면 뭐라고요? 민주적 그 집이죠. 그룹 토의, 집단 토의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팝콘 회의 하면은요. 브레인스토밍이에요. 또 모두가 전문가 하면은 뭐죠? 심포지엄이에요. 상반된 의견, 비판, OX 하면은요. 패널 토의, 배심 토의입니다. 아시겠죠? 실무 적용에 용이하다. 최근의 내용, 최신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시범 교육입니다. 아시겠죠? 질병의 1차, 2차, 3차 예방. 저에게 만약에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서 거의 매번 나오는 문제 몇 개만 찍어봐라 하면은요. 저는 쇼크 자세, 다리를 들어 올린다,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또 한방에서 훈침이요. 그리고 질병의 1차, 2차, 3차 예방 요거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해기별수과제나 포괄수과제 나오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균, 포도상, 구균, 우리나라 쓰레기 처리법, 매립법 이런 것들이겠어요.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도 거의 매번 나오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최근 국시에 못 나왔어요. 질병의 3차 예방에 관한 보건교육 내용은 뇌졸중 환자의 재활이다.
재활하면은 3차 이런 식으로 여러분 키워드만 연결하세요. 1차 예방은요. 병이 걸리기 전입니다. before예요. before. 병 걸리기 전에 예방하자 이거고요. 2차 예방은 이미 병이 걸렸어. ing입니다. 이미 진행 중이지만 빨리 조기 발견하고 빨리 치료해서 내 몸을 조금 더 건강하게 하자 이겁니다. 성인의 건강검진 몇 차일까요? 검진은 왠지 1차 같잖아요. 그런데 2차 예방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 별도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건강검진도 2차 예방이더라는 거. 3차 예방은 이미 병이 걸렸어. 하지만 나는 살아야 돼. 내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만들자. 재활도 하고 적응도 하고 사회복귀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 부전을 최소화하고 합병증을 최소화하자. 예를 들어서 뇌졸중 걸리기 전에 나이가 먹으면요. 추운데 나가서 혈관이 수축하면 뇌졸중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겨울에는 실외 운동보다는 실내 운동을 한다. 또 담배 피우는 사람은 또 담배를 끊는다. 금연과 금주를 한다. 이런 것들이 1차 예방입니다. 교육받고요. 건강을 증진하는 겁니다. 걸리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거. 코로나 걸리기 전에 예방주사 맞는 거. 대상포진 걸리기 전에 예방주사 맞는 거. 파상풍 걸리기 전에 파상풍 예방주사 맞는 거 이런 것들이 다 1차 예방이에요. 예방주사 맞는 거, 교육받는 거 1차 예방 아시겠죠? 건강검진만 2차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미 병이 걸린 것 같아. 그래서 조기 진찰, 조기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로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코로나 걸리기 전에 예방하고 교육받고 손 씻기 하고 마스크하고 거리두기 하고 이건 다 1차 예방이고요. 갑자기 목이 따끔따끔하네. 걸린 것 같아가지고 자가 진단 키트 사보니까 양성 나왔어. 그러면 PCR 검사 보건소 가서 해주잖아요. 이걸 받았어. 아, 이미 걸렸구나. 그러면 조기 검진했고 조기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에 뭐 병원에서 딱히 치료는 안 해주지만 뭐 감기약 먹고 쉬고 비타민 많이 먹고 격리된 생활을 하겠죠. 결핵 환자야. 그럼 엑스레이 촬영도 할 거고요. 당뇨 환자라면은 식이요법을 조절할 거예요. 운동도 하겠죠. 흡연 학생을 상담했다. 상담은 1차 아니야? 이미 담배 피웠으니까 2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담배를 폈던 당뇨 환자의 식이요법을 하던 결핵 환자가 엑스레이를 찍던 뭔가 병이 걸렸어. 이미 걸렸어. 그건 2차예요. 단지 조금 더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자 이거고요. 이미 그냥 뭐 애프터 빼도 박도 없이 걸렸어. 그러면은 최대한 잘 살아보세. 재활을 하자. 이게 바로 3차 예방이라는 거. 여러분 맞춰보세요. 예방주사 뭐예요? 1차 예방이죠. 산전간호 뭐예요? 산전간호. 산전이죠. 요거 1차 예방입니다. 임신 중독증 걸린 임산부야. 그럼 뭐예요? 그럼 2차 예방인 거잖아요. 빨리 조기 치료, 조기 검진 해야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미 걸려가지고 재활하는 거, 재활하고 훈련하고 뭐 합병증 최소화하는 것은 무조건 3차이더라는 거예요. 보건소의 금연 프로그램의 단계. 여기서 정말 문제 잘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 외우면 다 틀립니다. 일단 담배를 끊어야겠어. 나 한 달 내로 끊겠다. 이거는요.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 단계라는 거예요. 나 담배 이미 끊었어. 난 행동을 했죠. 액션을 개시했어요. 담배를 끊었어. 그리고 반년밖에 안 됐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행동 단계입니다. 얼마나 담배가 땡기겠습니까? 그래서 금단 증상이 왔을 때 대처법을 교육한다. 그리고 담배를 6개월 이상 계속 지금 1년, 2년 끊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유혹에 대해서 대처법을 교육합니다. 유지 단계는요. 유혹에 대한 대처법을 교육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할게요. 예를 들어서 흡연 유혹에 대한 대처법을 교육하는 단계는 그럼 뭐예요? 유지 단계이다. 이렇고 담배를 끊었다. 금단 증상에 대한 대처법을 교육하는 것은 행동 단계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담배를 끊긴 끊을 건데 나 한 달 내로 끊을 거야. 3주 내로 끊을 거야. 2주 내로 끊을 거야 하는 건 뭐죠? 준비만 하는 거니까 준비 단계예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건 교육할 때요. 도입 단계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국가고시에 거의 또 매번 나오는 느낌이에요. 보건 교육은요. 도입 단계, 그리고 전개, 본론 단계, 결론, 종결 단계입니다. 이게 전개가 본론으로 나와도 아셔야 되고요. 결론이 종결로 나와도 아셔야 돼요. 보건교육을 중막 구구식으로 하지 않겠죠? 일단 도입부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이렇게 사태 이후 최다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주의를 집중할 거 아닙니까? 뭔가 이 교육을 받고 싶은 학습 동기가 불끈불끈 올라가지 않나요? 이게 바로 도입부라는 거예요. 도입부예요. 우리 유튜브 하다못해 여러분 이 영상 클릭하실 때 썸네일 보고 들어오시잖아요. 그게 도입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상자들과 관계를 형성한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의를 집중하고 학습 동기를 높여준다. 이게 바로 도입 단계라는 거. 도입이 좀 국가고시에 여러 번 나왔었어요. 학습 동기를 높여주는 단계는
학습 동기를 높여주는 단계는 서술어만 봐도 그냥 학습 동기가 울끈불끈 생긴다는 건 도입부라는 거. 동기가 생기는 거는 도입부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보건교육 과정에서 실질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전개이다, 본론이다. 교육에 그냥 처음에 이렇게 시선 끄는 도입부가 지나서 본격적인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강의의 본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바로 전개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의 주요 개념을 요약해 주거나 또 점검하고 교육의 마지막 단계는요. 종결 단계이다. 또 같은 말로 결론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하면은 전개나 본론 단계이다. 아시겠죠?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단계는 전개나 본론 단계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현장 학습.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119. 애기들이 여기 현장 찾아갔죠? 학원에서 버스 대절해서 갔겠죠? 지하철 타고 갔을 수도 있겠죠? 직접 그 조사하거나 방문하는 거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거. 거기까지 직접 찾아가려면 얼마나 능동적이에요? 인슐린 주사 교육 시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매체는 인슐린 자기 허벅지에다가 주사를 매일매일 놔야 됩니다. 1형 당뇨인 경우는요. 그랬을 때 인형으로 하겠죠? 모형으로 합니다. 효과적인 매체라는 거예요. 유치도뇨관 삽입하는 거 사람 뉘어놓고 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거 모형으로 한다는 겁니다. 왜? 실물에서 볼 수 없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볼 수 있잖아요. 개념과 기술 습득에 효과적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쉽게 기억하고 말은 요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 교육의 매체는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OHP. 이게 한마디로 투시환 등기래요. 이거 이제 화면에 빔 프로젝트인데 모형, 게시판, 실물, OHP, 투시환 등기, 시뮬레이션, PPT. 제가 지금 이 공부 영상 PPT로 자료 추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교육 매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주사 교육 시에는요. 실제와 유사한 모형을 이용해서 교육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우리 만약에 IM, 엉덩이 주사 맞출 때 사람한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될 수 있으니까 엉덩이에 한다. 골반에서 이렇게 한 뼘 해가지고 여기다 놓는다. 주사기 넣는데 조금 잡아 뺐는데 피 나오면은 이거 근육 아니고 혈관이다. 근육에도 놔야 된다. 이런 거. 모형은요. 역동적이고 학습이 가능하지만 이동이 불편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도 있다. 그렇습니다. 모형이 요런 마네킹 가벼운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무 나이테다 그러면 그 나무 나이테 막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와야 돼요? 빙산을 우리가 공부한다 그러면 빙산을 막 잘라와야 돼요? 굉장히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이동이 좀 불편하다는 거. 집단 교육에는 뭐가 있냐? 선생님은 한 명이야. 학생들 굉장히 여러 명이죠?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 정도가 집단 교육이라는 거. 다음과 같은 평가의 유형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수료증을 모두 발급하였다 했어요. 누구한테? 평가 기준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모두 줬다. 여러분 이거 뭐랑 똑같아요? 우리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꽈락 없이 60점 이상이면 자격증 모두 주죠. 그냥 그 한 해에 10,000명만 주나요? 그런 거 아니죠. 이게 뭐예요? 절대적인 점수 넘어가면 다 주겠다. 그래서 절대평가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지금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면요. 지금 한 반에 만약에 40명 있어. 근데 반만 못 쳐도 20명은 떨어지잖아요. 그럼 나 20등 안에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고득점을 향해서 미친 듯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절대평가니까 여러분 안일하게 공부하시죠? 상대평가 되면은 제가 공부 잘하면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치열해진다는 거. 평가에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국가고시 진짜 매번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요어입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집어 넣은 거예요. 일단 평가를 할 때는요.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가 있습니다. 진단, 뭐 하기 전에 좀 뭔가 이렇게 진단 뜨는 느낌 안 됩니까? 병원 갔어. 청진기로 그 의사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교육 전에 하는 평가라는 거예요. 내가 치아 교정을 하고 싶어. 병원 가잖아요. 치과 가잖아요. 일단 진단 모형 한번 떠보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기간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그 모형 본을 한번 떠봐야 알 수가 있어요. 이래요. 뭐든지 진단을 떠야지 그 교육 전에 평가를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국가고시 나왔었어요? 최근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이나 흡연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전의 평가가 뭐냐? 여러분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 전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전에는 진단을 해야 된다. 전에는 진단을 떠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교육 중에 하는 평가가 형성평가예요. 여러분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혹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지 않으셨어요? 저희는 봤거든요. 그거 왜 봤을까요? 얘가 지금 선생님이 수업한 거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여 정도나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요. 그 담임 역시 지도 방법, 교육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간에 한번 확인하는 게 형성평가라는 거예요. 이 학생의 성적을 어떻게 형성해야 되지 고민하면서 그 교육 중에 평가하는 게 형성평가라는 거. 총괄평가는요. 교육 후 다 끝났어. 그게 바로 뭐예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이게 바로 총괄평가죠. 60점 넘는지 안 넘는지 얘 다 끝나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60점 넘어서 합격하면 이게 바로 절대평가다. 그래서 교육에 세 가지 순서가 있다. 교육 전에 하는 진단평가, 교육 중에 하는 형성평가, 또 다 끝나고 하는 후에 총괄평가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건 뭘까요? 보건교육 중에 어쩌고저쩌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는 중이니까 그 사람의 성적이 형성되기를 위해서 형성평가이다. 이렇게요. 또 에이즈 감염이 의심돼서 보건소 방문한 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 방법이 뭐냐. 에이즈 좀 쪽팔리죠. 부끄럽죠. 또 이게 좀 예민한 부분 아니겠어요? 개별적으로 상담합니다. 에이즈 환자 다 모아놓고 얼굴 까고 교육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82세 노인이에요. 결석이 잦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개별적인 상담을 합니다. 우리 교재에서 개별적으로 교육해야 되는 거, 개별 상담 필요한 거, 에이즈 환자야. 뭔가 특별한 환자죠. 그리고 또 노인이야. 뭔가 설명을 1대1로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상담을 한다는 거, 개별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2세 노인 같은 경우는 집이 멀어서 안 오시는지, 몸이 어디가 아프신지, 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 방해가 되는 요인이 뭔지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한다. 이것입니다. 보건교육 실시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해서 이에 맞는 수업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하는 평가 유형은 뭐냐? 실시 전에는요, 진단평가였어요. 기억나시죠? 다음과 같은 평가 유형은 뭐니? 초등학생에게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조금 전 했네? 80점 넘으면 모두 준다 하면은 절대적으로 준다 이거죠. 또 상대평가는 내신, 고등학생들 그 수능 내신 상대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 잘하면 내가 떨어져.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다.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중요합니다. before, ing, after, 전, 중, 후. 진, 교육 전에는 진단평가. 형중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중간평가다. 이거 뭐 동글뱅이 똑같고. 총괄평가는 후에 하는 평가이다라는 거. 관찰법 살펴보는 거 아닙니까? 시범을 보이고 한번 해보세요 하고 이렇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있어요? 관찰법이 정말 국가고시 자주 나오지 않아요? 노인 환자에게 인슐린 주사법을 교육했어. 그리고 본인 허벅지에 한번 인슐린 주사 놔보시겠어요? 그리고 쳐다보는 게 관찰법이에요. 아시겠죠? 인슐린 주사법 교육 후 평가법은 관찰법이다. 이런 것들도 그냥 또 그 하반기 국시 나왔었고요. 당뇨 환자에게 자가 인슐린 주사법 교육 후 평가하는 방법은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국시 계속 나왔잖아요. 한마디로 인슐린 본인이 어떻게 놔야 되는지 알려주고 한번 해보세요. 관찰하는 게 관찰법이라는 거. 엄마들이 이제 신생아 목욕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목욕법, 모유수 이거 교육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고 지켜봐주는 거 관찰법이라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슐린 가르쳐주고서는 해보세요. 또 목욕하는 거, 모유수유하는 거 해보세요. 이거 관찰법이라는 거예요. 시범 교육이 가능한 대상자, 인슐린, 당뇨병 환자죠? 또 유치원생 손 씻는 거 알려주면 좋겠죠. 비만아동 식사교육. 밥을 도대체 너무 많이 먹어서 애가 돼지예요. 그럼 식판에다가 밥은 요 정도 떠야 돼. 국은 요만큼 정도 떠야 되고 반찬은 너무 많이 뜨면 안 되고 뭐 요 정도. 실제로 시범을 보여주고 교육을 하는 게 시범 교육이라는 거예요. 만성 신부전 환자 가정에서의 복막투석법. 여러분 보통 신부전 환자 또는 당뇨 환자들이 신장이 망가지면 복막투석 또는 혈액투석을 하잖아요. 2일에 한 번씩 합니다. 한 번 병원 가서 몇 시간씩 해요. 이분들은 투석하느냐고 어디 놀러도 못 가요. 이런 경우 집에서도 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안 가르쳐주면 감염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시범을 보여주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시범 교육의 장점은요. 본인이 직접 너무나 절실하지 않습니까? 실무 적용에 용이하다는 거. 그래서 확실하게 전달을 해주고요. 대상자가 얼마나 주의 집중하겠어요. 내 몸을 위해서 복막투석해야죠. 그리고 내 당뇨 환자 내 허벅지에다가 또 인슐린 또 주사 놔야 되죠. 굉장히 주의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 보건복지부 업무가 그렇게 국가고시 잘 나올 일이에요? 공공보건에 대한 모르관장에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한대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우리 이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보건행정체제는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또
예산과 인력, 돈과 사람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로 나뉘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업무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돈을 쓰려면 행정안전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귀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권력이 있으니까 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건행정체계의 문제점은 이원화되어 있어, 조직이. 그래서 업무와 돈, 사람을 따로따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가 나오잖아요. 보건소는요,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보건소에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또 돈도 쓰나 봐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보건소의 설치 기준을 국가고시에서 물어봅니다. 보건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서울 사시는 분은 뭐 서울, 저는 성북구, 여기 보건소 있거든요. 또는 강남구, 노원구, 뭐 이런 곳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보건소의 설치 기준이에요. 인사권은요, 그 동네 보건소장 누가 뽑아요? 그 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뽑아요. 그래서 보건소의 인사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요. 보건소 설치 기준은 시, 군구, 서울시, 성북구라는 거예요. 보건소는요, 중앙보건행정조직이에요, 지방이에요? 지방보건행정조직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보건, 복지, 사회보장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책 및 사무를 관장하며 방역, 위생 이런 거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이다.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질병관리본부가 엄청 바쁘지 않습니까? 맨 위에 있는 게 보건복지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보건복지부 아래 뭐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그 밑에 질병관리청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청장 아직도 하고 있죠. 그 밑에요, 시도지사. 시도지사는요, 시장 플러스 도지사예요. 시장과 도지사이다. 서울은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죠? 경기는 경기도지사. 지금 이재명 도지사입니다. 뭐 곧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요, 시, 군, 구. 서울시, 성북구, 뭐 이렇게 시군구예요. 이 밑에 보건소 있어요. 보건소는 보건소장, 그쵸? 그리고 그 밑에 보건지소,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이렇게 산하 조직이 내려갑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시도지사, 시군구, 그 밑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다는 거. 명령 하달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만 또 보건은 아래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 요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게 뭐냐? 지리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뭔가 지리적으로, 나 저기 제주도에 살아. 나 저기 독도에 살아. 그래서 1차 보건의료를 이용할 수가 없어. 이게 뭐예요?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거리가 너무 멀면 힘들다. 이거 접수주지 요거 뒤에서 제가 정리해놨는데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문제. 지방 작은 면소재지에 거주하는 80세 할머니가 한 달마다 보건소를 방문할 때 차편이 좋지 않아서 너무 오래 가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요인이 부족하냐? 지리적인 접근성이 부족하다.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병원을 이용하고 보건소를 이용하고 1차 보건의료를 이용할 텐데 어렵다. 여러분 1차 보건의료가 뭐예요? 1차 보건의료는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의원급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이 1차 보건의료입니다. 아시겠죠? 1차는 의원급이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일반적으로 동네에 있는 의원, 뭐 치과의원이고요. 2차는 병원급이고 종합병원급입니다. 3차는 의료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을 말해요. 1차 의료기관은 내 동네 의원, 보편적이고 포괄적이면서 기본적이라는 거. 질병 발생 시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개인적인 의원, 조사원 등 외래 진료 위주의 의원급 체계가 1차 의료기관이라는 거. 예방 중심이다. 큰 병 걸리면 대학병원 가야 되니까 그냥 간단한 것만 치료한다는 거. 2차는요, 전문의가 있어요. 그래서 입원을 할 수 있고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급이 거의 다 2차라는 거예요. 3차는요, 1, 2차보다 분화된 각종 시설과 고급 인력이 있는 종합병원, 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이 바로 3차이다. 이것입니다. 1차는요, 보편적이고 포괄적이고 기본적이다. 이런 것이 나오고요. 3차로 가면은 보편적이란 말이 없어요. 기본적이 아니에요. 뭐 값 비싸고 난이도가 높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병상이 만약에 30병상 이상이에요. 그러면 병원급이죠. 100병상 이상이면요. 종합병원이에요. 아시죠? 이거 의료법규에서 짚어드렸지만 한 번 더 찝는 거예요. 종합병원은 100개부터 499개까지가 다 종합병원입니다. 그런데
300병상 이하와 이상으로 나뉘죠? 300병상 이하라면은 진료 과목이 7개면 돼요. 300병상이 넘는다면은 진료 과목은 9개면 돼요. 상급 종합병원은 무조건 병상이 500개, 5상급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상급. 상급 종합병원은 병상이 500개가 넘어야 된다는 거. 1차 보건의료 뭐라 그랬어요? 접근이 편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동네 의원이 1차 보건의료라는 거. WHO 세계보건기구죠. 여기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에 그 접근의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국시에 너무 자주 나옵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접수주지 요거 4글자를 외울게요. 접수주지 그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지리적으로 너무 멀면 안 돼. 지역적으로 차별하면 안 돼. 경제적으로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싸도 안 돼. 사회적인 이유로 뭐 어떤 계급이나 학벌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접근성, 거리적으로도 접근해야 되지만 뭐 지역적,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주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수용 가능성,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주민의 참여,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차려놔도 소용이 없다. 보건진료소, 뭐 운영위원회, 마을건강원 제도 이런 것도 결국 이장님이 방송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문제. 보건진료소에 운영협의회를 설치한다. 1차 보건의료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주민의 참여. 아무리 잘 해놔도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민과 함께 해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코로나 예방교육 아무리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 주민들이 거리 안 지키고 마스크 안 끼고 또 뭐 그렇게 돌아다니고 이러면 다 걸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참여해주는 게 중요하다. 제가 아무리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는 문제를 집어넣어도 여러분이 이 영상에 참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지불 부담 능력 너무 비싸면 안 된다. 지불 능력에 맞게 보건의료 수가로 제공되어야 된다. 물론 공짜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지. 보건소 갔는데 한 번에 갈 때마다 30만 원이야. 그럼 동네 사람들 어떻게 가겠어요? 적당한 지불 부담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1차 보건의료의 특징은 접수주지, 접근성, 수용 가능성, 주민이 참여해야 되고, 지불 가능성.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접근성, 그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죠. 그리고 수용 가능성. 뭐 의료적으로 좀 믿을만 해야지. 뭐 말도 안 되는 민간 신앙 애니미즘, 샤머니즘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주민이 참여해야 된다. 함께 투게더. 지불 가능성은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건의료 시설은 보건의료 취약시설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공한다. 뭐 취약시설 하면은 보건진료소입니다, 여러분. 농특법이 뭐예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골에는 의사가 없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1978년 알마타 회의에서 건강은 인간의 기본 권한이라고 그랬어요. 기본 권한. 그러면 시골에 있는 사람은 기본권이 없어야 돼?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78년에 알마타 회의, 건강한 인간의 기본권이다 얘기했죠. 1차 보건의료에 대한 최초의 국제회의였대요. 그래서 농특법을 정했어. 의료취약지, 복지오지에도 간호사를 파견해라. 조산사도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인데 조산사 자격증을 또 국시 보고 딴 사람이 조산사래요. 그래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보냈어요. 간호사와 조산사만 있어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해결되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라는 거. 그래서 보건진료소는 농특법, 알마타 회의,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다 세트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보건진료소와 보건소가 맨날 국가고시에 번갈아가면서 나와요. 이런 거 학원 선생님이 얘기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다 그냥 공부도 안 했었는데 시험 문제 맨날 나와. 보건의료 취약지에 설치한다. 농어촌 특별조치법. 뭐 예방접종, 건강 증진, 검사, 진짜 약간 간단한 거 한다. 이게 바로 보건진료소예요. 문제. 1980년 농어촌 특별조치법 농특법 어쩌고저쩌고한 기관은 보건진료소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건진료소 하면은요. 간호사와 조산사,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세트로 가십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은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모두에 속한다. 이런 게 나왔었고 우리나라 의료기본은요. 공공부조에 속한다. 이런 문제를 풀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사회보장제도에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사회보험 5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얘도 맨날 시험에 나와요.
사회보험 5가지, 국산, 건고노.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은요 4대 보험을 강제로 띱니다. 그 4대 보험이 뭐예요? 국산, 건고예요.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거 그냥 강제로 띄어가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왜? 돈 우리가 미리 띄어가서 니네들 뭔가 문제 있을 때 국가에서 보장해 줄게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회보험입니다. 내 돈 다 띄어가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뭐예요? 이게 건강보험료에 포함이 됩니다. 아시겠죠? 말이 5가지지 뭐냐 4가지 플러스 1이에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건강보험 안에 포함이 된다. 건강보험료 영수증 오시면 보세요, 여러분.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원래 7점 몇 프로였는데 11점 몇 프로로 올랐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나 노인도 아니고 우리 집에 노인도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돈을 내요. 그 돈으로 나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1등급부터 5등급 또는 그 외에 등급 받은 사람들한테 혜택 주잖아요. 본인 부담금 이 사람들은 15에서 20%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나라에서 내주고요. 그 또 나머지 60에서 65%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요. 내가 낸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로 그 등급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사회보장제도 3가지, 사회보험 공공보조 사회서비스가 있다. 사회보험 5가지, 국산, 건고노가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공공보조에는 뭐가 있어요? 공공보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공공연히 보조를 해? 부조는 뭐예요? 우리 결혼했어. 누가 죽어서 장례식장에 부조한다. 그 부조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내가 돈을 뭔가 주는 거 아닙니까? 왜 줘? 빈곤층에게 돈을 좀 이렇게 나눠준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공공부조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급여라는 건요. 일반인이 쓰는 게 아니라 빈곤층에게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게 바로 공공부조입니다. 아시겠죠? 사회서비스는 뭐예요? 이것도 일반인이 아니에요. 노인, 장애인, 부모가 없어, 조손 가족이야 이런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특정인에게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 국민이 다 하는 거는 국산 건고노밖에 없고요. 가난한 사람들, 빈곤층은 공공부조고요. 특정인, 노인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조손가정이거나 소년소녀 가정이야. 집안이 어려워. 이렇게 폭력 가정이야. 이런 경우 사회서비스가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뭐예요? 질병이나 나이가 먹었거나 장애가 있거나 실업 중이거나 사망 등 이런 사회적인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 기능이다. 말은 좋아요. 근데 이제 돈은 다 뛰어간다는 거예요. 대상자는 국민이다.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남편을 위해서 부인이 장기 요양 인정을 신청하려고 할 때 이 인정서를 어디다 제출해야 되냐 이랬습니다. 이게 좀 질문이 이상한데요.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등급을 일단 받으려고 하면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직원이 집으로 전화하고 약속 잡고 방문을 해요. 그래갖고 치매라고 한다면은 52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오늘 날짜 며칠이죠? 이름 어떻게 되세요? 오늘 지금 몇 시인지 보세요. 계절은 무슨 계절이죠? 이런 거 막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지금 치매약 먹고 있는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요 리스트에 대해서 답변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의사가 알아서 컴퓨터로 다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공단에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인정서입니다. 귀간조, 나이, 생년월일, 주소, 치매 5등급 이런 게 바로 나와요. 그게 바로 인정서예요.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기간은 한마디로 등급 받으려고 어디다 신청하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신청한다. 그러면 인정서가 옵니다. 신청 절차를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볍게 흘려 들으세요. 공단에다 신청해요. 그럼 30일 이내에 결국은 등급이 나오거든요. 공단에서 집으로 방문하고 1차 판정 의사소견서 제출하세요 하면은 그때 이제 공단에서 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치매 5등급입니다.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5등급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데이케어 센터를 가든지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됐을 때는 내 본인 부담금이 15에서 20%입니다.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 내는 거고 나머지는 나라와 공단에서 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등급 안 받으면 내가 100% 내야 되잖아요. 부담스러워요. 장기요양 인정서는요. 등급이 나온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2년으로 합니다. 2년마다 갱신되는데 이제 간호조무사에서 더 이상의 딥한 건 안 물어보니까 그냥 최소 2년마다 한다. 2년마다 갱신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한 달 이내에 등급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인정서라는 거.
우리나라 노인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는 여러분 장기 요양 급여의 대상자를 우리가 사실 공부를 했습니까? 저는 뭐 이거 우리가 공부한 기억이 없는데 이게 국가고시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요양보호사 파트에서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요양보호사에서 나오는 것들이 간호조무사에 좀 간간히 나온다는 거. 장기요양 그 등급을 받으려면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모님이 만약에 이 등급을 받아야 돼. 어떤 사람만 줄까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5세가 안 돼도 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65세가 넘었다고 하면은요. 질병명은 상관이 없어요.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렵다. 뭔가 지금 혼자서 생활이 안 된다 하는 경우는 교통사고도 되고요. 뭐 결핵도 됩니다. 그냥 질병명은 상관없이 등급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65세 미만이면 똑같이 몸은 불편해야 돼요. 일상생활 어려워야 돼요. 그런데 질환이 노인성 질환이면 등급을 주겠다 이거예요. 치매, 파킨슨, 뇌졸중. 나이는 뭐 65세가 안 됐지만은 노인성 질환이라면은 등급 주겠어. 왜? 이건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니까요. 근데 병원에 입원 중이야. 그러면은 일단 건강보험공단 혜택 받고 있으니까 이중 혜택은 안 된다. 퇴원 후에 등급 신청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50대 여성. 등급 되냐 안 되냐? 여러분 일단 뇌경색이면요. 노인성 질환이죠? 거동이 불편하대요. 그러면 나이랑 상관없이 오케이라는 거예요. 파킨슨으로 거동 불편한 끝났죠? 노인성 질환이죠? 거동이 불편하죠? 나이 상관없이 오케이. 40세도 된다. 교통사고로 신체활동이 어려워. 교통사고는 노인성 질환 아니죠? 그러면 65세가 넘어야지만 오케이. 그런데 67세 여성이니까 오케이예요.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워. 결핵은 노인성 질환 아니죠? 65세가 넘어야겠죠? 70세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65세가 넘었다고 하면은 질병명은 상관없어. 거동만 불편하면 돼. 65세가 안 됐어. 거동 불편해. 질병명이 노인성 질환이어야 해.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저도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가볍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런 문제는 나오면 틀리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까지 맞기 위해서 그 변두리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보건 의료 체계의 구성 요소 중에서 인력, 사람이죠. 시설, 장비, 지식 및 기술의 범주로 분류되는 것은 보건 의료 자원의 개발. 보고도 뭔 소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력은 사람이죠. 보건 의료 자원도 사람이죠.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간호조무사에 관한 사항과 의료인, 보수교육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부서는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인이죠? 사람은 자원이죠? 그래서 의료자원정책과이다. 의료자원정책과에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 우리 교과서에서 이거 배웠습니다. 사람, 인력은 자원이다. 사람과 자원을 기억하세요. 사람이 자원이다. 장기 요양급여에 세 가지가 있어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있을 제 집가, 집에서 받는 서비스. 급여는요, 서비스나 혜택. 서비스 또는 혜택. 이렇게 말을 바꾸면 이해가 갑니다. 급여가 뭐야? 뭐 월급이야? 아니에요. 서비스나 혜택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받는 서비스 뭐가 있어? 이 6가지가 그렇게 국가고시에 나오잖아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 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간호, 그 밖의 서비스? 복지연구 대여하거나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방문 요양은요, 요양보호사가 등급 받은 사람의 집에 방문을 해서 집안 살림해주고 신체활동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도와주는 게 방문 요양입니다. 집에서, 대상자가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죠. 방문 목욕 역시 2명이 목욕차로 방문을 해서 목욕시켜줍니다. 주야간 보호, 우리 엄마 5등급 맞았어. 데이케어 센터죠. 여기 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프로그램 받고 일정 시간 동안 혜택 받고 오는 게 바로 재가급여예요. 단기보호. 아들이 해외 출장 잡혔어. 일주일 동안 엄마 누가 보살필 수 있어?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맡기는 거. 그래서 단기의 기가요. 기간의 기와 같다. 일정한 기간,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이렇게 맡길 때는 단기 보호예요. 일정 시간은요, 주야간 보호고요. 또 일정 기간은요, 단기 보호입니다. 단기의 기는 기간의 기라는 거. 방문 간호. 의사가 오더를 해야 됩니다. 방문 간호사 선생님, 방문 간호조무사 선생님, 저 당뇨 환자 가서 뭐 인슐린 뭐 놔주시고 비타민 C 뭐 놔주시고 이번에 고혈압약 뭐 해주세요. 의사의 오더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방문 간호 인력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 간호사, 방문 간호조무사,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취위생사도 있고요. 뭐 사회복지사도 있지 않습니까? 방문 간호는 재가급여의 종류이다. 장점, 집에서 받으니까 뭔가 내가 친숙하고 프라이버시가 존중된다. 단점, 의료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속한 대응이 좀 어렵다는 거. 시설급여는 한마디로 요양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규모가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우리 병상이 29개까지는 의원이고 30개부터는 병원이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입소자가 9명만 받냐 10명 이상으로 받냐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게 그렇게 국가고시에 나오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불문하고 그렇게 국시에 많이 나와요. 시설에는 요양자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공동생활가정, 공생이고요. 하나는 그냥 시설이에요. 공동생활 가정은 어느 정도 좀 건강하고 이 활동이 되는 사람들이 9명 정도 그냥 그룹으로, 그룹홈이라고 하죠. 그냥 그 동네에 어떤 그냥 가정집 같은 데 보통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명 정도 그냥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이게 바로 입소자 9명이면 공생, 공동생활 가정이라는 거. 이거 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노인요양. 앞에 노인요양이란 말은 붙어요. 하나는 공동생활 가정, 공생은요. 공생은 9명. 공생은 9명이에요. 그리고 요양시설, 요양원이죠. 입소자가 10명, 20명, 30명. 만약에 엄마가 지금 너무 상태가 안 좋으셔서 등급받고 요양원 가려고 하면 요양원 검색해보세요. 요양시설 검색해보세요. 입소자 뭐 30명, 40명, 50명 이렇게 막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양시설이에요. 입소자를 10명 이상부터 받는다는 거. 특별 현금급여는요. 이 재가급여, 시설급여 다 받을 수 없어. 그 동네는 무슨 너무 시골 벽지 오지라서 이게 그런 직원도 없고 시설도 없어. 그러면 가족끼리 그냥 알아서 해. 그래서 조금 돈 받는 게 가족 요양비라는 거.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중에서 시설급여 기간은 노인 요양시설이다. 아시겠죠? 10명 이상이었습니다. 10명, 20명, 30명이다. 입소 정원이 10명 이상이다.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시설에 갈 수가 있다. 상태가 안 좋으면 요양원 가시잖아요. 상태 좀 괜찮으면 데이케어 센터나 공동생활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은요. 균등한 보험 급여를 보장한다. 균등한 보험 서비스, 보험 혜택을 보장한다? 뭔 소린지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요, 강제적인 가입 방식입니다. 왜? 사대보험 그냥 회사에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직장 안 다녀요. 백수잖아요. 지역보험으로 뛰어가요. 강제잖아요. 그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직장 아니면 지역밖에 없습니다. 강제적인 가입 방식이다. 이거 저는 좀 쇼킹한 것 같습니다. 보험료의 차등부가 혜택은 균등하다. 이게 뭔 말이야? 소득에 대해서도 부과하고요. 재산에 대해서도 부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이 많아. 내가 집이 있어. 그러면은 보험료가 올라가더라고요. 그 소득이 많아. 내가 막 한 달에 1억 벌어. 보험료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그럼 더 뭐 혜택 많이 받느냐? 아니에요. 혜택은 균등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요. 조금 버는 사람들 것까지 좀 커버하면서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삼수형, 위조형 얼마나 많이 내요. 사회 공동의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혜택은 균등한데 보험료는 엄청나게 많이 낸다. 차등 부과된다는 거. 혜택이 왜 균등해? 10만원 내는 사람이나 100만원 내는 사람이나 일반 병원 가서 감기약 지면은 4천 얼마 아닙니까? 혜택이 균등합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뉘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제3자 지불 제도이다. 우리 4천 얼마 내면요. 사실 병원비는 2만 원이 넘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20%만 내는 거예요. 왜 그래? 제3자가 지불해 주니까. 제3자가 누구야? 내 건강보험료 받아먹어 가는 사람 누구예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이요. 이게 바로 여기서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지불 제도라는 거예요. 의료기관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은 한 20%이다라는 거. 국민건강보험은요. 보험자는 누구고 가입자는 누구예요? 보험자는요. 그 돈 받아먹고 뭔 일 있을 때 돈 내주는 사람이에요. 공단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요. 가입자 누구예요? 국민이에요. 국민. 나예요. 국민이에요. 이미 가입 아니죠. 강제적이죠. 나 솔직히 이거 하기 싫어요. 돈 많이 걷어가거든요. 근데 강제니까 어쩔 수가 없다. 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됩니까? 아니에요. 모두 급여가 적용된다? 보험료는 차등부가 되고 혜택은 균등하다. 개인의 위험 정도나 계약에 따라서 보험료가 부과됩니까? 뭐 다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뛰어가. 보험료는 다르게 내는데 혜택은 균등해.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야. 내가 다 내는 게 아니라 제3자 지불제도야. 건강보험공단에서 낸다. 혜택을 뭐 조금 볼 때도 있지만은 또 내가 뭐 큰 병 걸렸을 때 또 혜택 보면 좋지 않습니까? 본인 부담금은 한 20%자.
직장을 다니던 안 다니던 직장과 지역으로 돈은 다 낸다는 거. 진료비 집을 때도 이거 거의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별 5개요. 우리나라는요. 행위별수까지와 포괄수까지 2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고시에 맨날 여기 2개가 퐁당퐁당 나오는데 퐁당 나올 줄 알았더니 퐁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알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이거 모르시는 분 설마 계세요? 행위별수까지가 뭐죠? 말 그대로 행위별로 돈을 내는 거예요. 보세요. 종합병원에서 대장암 수술 받은 환자에게 행위별로 돈을 내겠죠. 수술비 얼마? 차 치료 얼마? 뭐 약제비 얼마, 교수 진료비 얼마, 뭐 엑스레이 비용 얼마 이렇게 일일이 다 하나하나 항목별로 행위별로 돈 받아먹는 게 행위별 수가제이다. 우리 대학병원만 그래요? 우리 동네 의원에서 피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하면 행위별로 돈 받아가잖아요. 그쵸? 이게 뭐가 좋겠어요? 따로따로 가격 매겨서 사후에 청구하죠. 맨 마지막에 청구하죠. 진찰료, 검사료, 처치비, 약품비, 재료비. 양질의 의료 서비스예요. 의사가 이거 검사해볼까요? 이거 검사해볼까요? 굉장히 의료의 질이 높다. 하지만 돈은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과잉 진료도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돈이 되니까 뭐 초음파 해볼까요? 피검사 해볼까요? 이럴 수 있다는 거. 의사들은 가능한 환자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죠. 왜? 돈 버니까. 하지만 단점은요. 과잉 진료의 단점이 있다. 이거는 다 행위별 수까지 얘기입니다. 행위별로 돈 매기니까 의사는 좋아. 진료의 질도 높아져. 하지만 돈이 많이 든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건 뭐예요? 포괄수까지. 행위별과 반대겠죠. 이 질병명에 대해서는 가격을 포괄로 매겼어. 그럼 토탈로 이것만 내면 되게 돼 있어. 더 이상 돈을 받지 마. 책정된 진료비로 하는 겁니다. 의료비가 증가되지 않겠죠. 억제되겠죠. 당연하죠. 과잉 진료 가능성이 낮겠죠. 어차피 이거 진료해봤자 그 나라에서 1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왜 과잉 진료를 하겠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 질병명 7가지가 뭐냐 이거예요. 국민들이 많이 걸리는 거. 백내장. 늙으면 눈이 뿌얘집니다. 수정체가 오래 썼으니까 얼마나 그 혼탁합니까? 백내장 수술. 편도선 수술, 맹장 수술, 또 탈장 수술, 자궁 떼어내는 거, 제왕절개, 치질 수술. 요거는 뭐 정확한 금액은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백내장은 70만 원만 받아라. 제왕절개는 80만 원만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세트로 묶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수까지는요. 과잉 진료는 못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2개가 어려우시나요? 2개가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뭐 이거 외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지난 4개차 기출에 매번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나왔어? 행위별수까지 나오고 포괄수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행위별수까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9월에는 포괄수까지 나올까 했더니 행위별이 또 나온 거죠. 그럼 이번에 뭐 나올까요? 포괄수까지 사실 인간적으로 나올 차례 아닙니까? 설마 또 행이 나오겠어요? 그러면은 행인데요? 여러분 포괄수까지. 포괄수까지를 찍으세요. 포괄이 뭐야? 한꺼번에 책정된 진료비를 내는 거야. 그리고 행위별수까지는 행위별로 매기는 거야. 여러분 요거 이제 무조건 비교 가능하시죠? 다음에서 의심할 수 있는 식중독이 뭐냐고 했습니다. 식중독 문제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국시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 매번 나오는 문제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햄버거 먹었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0157 바로 나와야 됩니다. 햄버거가요. 그 쇠고기 패트 아니에요? 이거 먹고 복통, 설사, 발열, 구토했다. 심각한 용혈 요독 증후군. 용혈됐어. 요독이 있어. 이렇습니다. 어패류 먹었어. 장염 비브리오균은 어패류를 먹고 걸린다. 이거 국시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상반기에. 돼지고기를 덜 익혔을 때 돼지고기 삶아 먹어. 살모넬라 식중독균. 덜 익혔으면 삶아 먹으면 된다. 살모넬라가 돼지고기를 덜 익혔을 때 요게 아직 안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통조림, 보톨리누스균. 치사율이 높다. 이게 또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돼지고기 삶아먹어 살모넬라 식중독하고 보톨리누스균 통조림 요거 2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0157 나왔고요. 포도산 구균 맨날 나옵니다. 제가 시험 본 2020년 상반기에도 나왔었어요. 근데 요거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식중독균이 포도산 구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쓰레기 처리법은요? 매리법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한다 하면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예요. 잠복기가 짧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식중독은 포도산 구균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 외웠는데 또 허를 찌르는 문제 나오긴 나왔어. 포도산 구균이. 근데 어떻게 나왔어? 포도구균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은 장독소이다. 이게 뭔 소리야? 우리 독소형 식중독 있었잖아요.
독소형 식중독이 뭐가 있냐, 뭐 감염형 식중독이 뭐가 있냐. 우리는 사실 이것까지는 외우지 못했습니다. 독소형이 국가고시 나왔기 때문에 알긴 알아야 돼요. 독소형 식중독 3가지. 보톨리니스균, 웰치균, 포드사구균은 독소형이다. 독하다는 거죠. 100도씨에서 30분 끓여도 파괴되지가 않아요. 독하니까. 당분이 함유된 식품에 침입해서 번식할 때 장독소, 엔트로톡신을 분비한다. 독소라서 독소형이래요.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 이거 먹고 걸리면은 포도상 구균이다. 그래서 포도 케이크. 유통기간이 지난 케이크, 포도상 구균이다. 독소형 보톨리니스균, 멸치균, 포도상 구균 이렇게요. 어필을 먹었어. 장염 비브리오균이죠. 햄버거 0157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에요. 보톨리니스균 통조림 먹고 걸렸다 이겁니다. 오존층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고도 20-30km의 대기층에 있고 태양에 자외선을 막아주는 거 오존층이 파괴된다. 그럼 우리가 피부암이 걸린다 하지 않습니까? 자외선을 막아주는 것은 오존층이다. 자외선은 살균 효과가 있다. 자외선은요, 살균 작용을 하는 태양 강선이다. 인체에 비타민 D를 형성한다. 자외선이란 비타민 D를 활성화한다. 적에서는 화상을 일으킨다. 저온살균법 63도, 65도에서 30분간 가열하죠. 우유, 저온살균의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 실외예요? 내예요? 실내입니다. 이산화탄소 CO2죠. 이산화탄소는 실내 공기예요. 우리가 문 닫아놓고 숨 쉬면은 이 안이 군집독이 생긴다는 거. 실외 공기가 이산화탄소 아니라는 거. 대기 오염의 지표 아니에요. 실내 공기가 탁하다 하면은 이산화탄소라는 거예요. 대기 오염의 지표 하면은 여기서 CO2가 있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그냥 잡다구리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CO2만 빼라. 기억하세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대기 오염 현상은 철제 구조물 부식의 피해를 막아준다. 그 비가 지상으로 강화하여 생태가 교란되고 농사를 망친다. 이게 바로 산성비입니다. 산성비의 주된 원인 물질은요, SO2라고 읽고요. 이산화황 또는 아황산가스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2차 대기 오염 물질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기간조에서 예전부터 초성으로 암기시켜 드렸던 파트거든요. 2차 대기 오염 물질만 기억하세요. 1차는 패스하시고요. OR 스케펜 어렵습니까? 2차 대기 오염 물질은 OR 스케펜 오존, 알데히드, 스모그, 케톤, 펜이에요. 그래서 다음 중 2차 대기 오염 물질은 1번 2번 3번 있어 오존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 공기 오염으로 도심 온도가 높다. 열섬이죠, 열섬. 도심 온도가 변두리보다 상승한다. 도시가 열받았다. 열섬이에요. 열대야를 유발합니다. 온실 효과는요, 지구 온난화를 야기합니다. 온실 효과로 인해서 지구의 온난화, 해수면이 상승한다. 엘니뇨 현상 등이 있다. 엘니뇨, 라니냐. 엘니뇨는요,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해수면 기온이 상승하죠. 라니냐, 기온이 떨어집니다. 엘니뇨, 라니냐. 엘니뇨, 라니냐.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 엘니뇨, 해수면 기온이 떨어지는 거 라니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용존산소량 DO. 용존산소,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 많으면 산소가 많으면 깨끗한 물이죠. 온도가 낮다, 깨끗하다, 같은 말입니다. 오염된 물은요, 용존산소량이 낮겠죠. 용존산소가 많으면 깨끗한 물이니까요. 깨끗한 물은 용존산소량이 높다는 거. 이거랑 또 반대로 뭐가 있어요? DO와 BOD, COD는 반대이다. DO는요, 산소가 많은 용존산소량입니다. BOD는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COD는요, 화학적 산소요구량.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아무튼 간에 용존산소가 많으면 깨끗한 물이야. 얘네 둘이 많으면 더러운 물이야. 반대예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용존산소가 적으면 더러운 물이죠. BOD, COD가 많으면 더러운 물입니다. 아시겠어요? 용존산소량이 많으면 깨끗한 물, DO가 높으면 깨끗한 물, BOD, COD가 높으면 더러운 물이다. DO가 낮으면 더러운 물, BOD, COD가 높으면 더러운 물이다. 반비례로 갑니다. 유기물이 과다 유입돼서 수질 오염 상태는요,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높아진다. 또는 생물학적
산소의 높아진다.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대장균 100cc 중에서 검출돼서는 안 된다. 대장균은 똥에서 나오는 똥균이기 때문에 먹는 물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혹시 하수처리법 사전여독 기억하세요. 사전여독, 침사지, 침전지, 여과지, 소독 이 중간에 뭐 다른 거 껴도 맞출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야. 거기에 뭐 어딘가 따가워. 뭐예요? 새집 증후군이다. 신축 아파트 입주했는데 머리 아파, 피부염, 눈과 목에 따가움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새집 증후군이다. 새집 증후군으로 아토피가 올라오는 애기들도 있더라고요. 산업피로는 뭐예요? 일하다가 피곤한 거예요.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 예방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노동부하와 관련이 있죠. 재발생 건수와 비례하죠. 작업시간 관련이 있어요. 산업피로는요, 생체의 태도인데 육체적, 정신적, 신경적인 노동부하에 반응하는 생체의 태도이다. 내 몸이 피곤해서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게, 일하면서 안 좋아지는 게 산업피로이다. 그 결과 생산성이 좋아야 된다. 일하기가 싫어. 재발생이 증가된다. 사고가 난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계 두루룩 박다가 손가락 잘린다. 이겁니다. 작업환경관리, 유해인자 관리 방법.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데 대치가 뭐예요? 뭔가 바꾸는 겁니다. 체인지. A를 B로 교체하는 거예요. 덜 유해하거나 덜 위험한 걸로, 조금 더 괜찮은 걸로 바꾸는 겁니다. 유리병을 철제통으로 바꿔. 깨지지 않겠죠. 분무식을 흡착식으로 바꿔. 아무래도 그 기관지가 더 보호되겠죠. 이런 거. 작업 환경관리 유해인자 관리 방법은 대치 또는 제거. 이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냥 교체하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밀폐와 격리, 희석 및 실내 환기,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다. 폐기물 묻는 폐기물 처리법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은 매립법이다. 우리나라에서 왜 이거 써요? 처리 비용이 저렴해서요. 그리고 땅에 묻으면 간단해서요. 하지만 사실 위생적이고 부피가 작은 건 소각법이에요. 하지만 돈이 많이 들죠. 대기가 좀 오염될 우려는 있습니다. 또 분유를 혼합해가지고 하는 거 퇴비법이라는 거. 영아 사망률, 이거 정말 국가고시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영아 사망률은요, 영아가 뭐예요? 0에서 1세죠. 영아가 사망한다는 거, 그 나라에 태어나자마자 애들이 죽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건강 수준, 보건 수준, 모자 수준이 0 아니라 이거예요.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을 반영한다. 다음 세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겠죠. 왜? 이 모자가 국민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50에서 70%를 차지한다.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 국민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국민의 대다수가 아프고 죽는다고 한다면요. 아시겠죠? 장시간 컴퓨터 사용했어. VDT. 제가 초기에 유튜브 만들 때 VDT가 심하게 왔어요. 매일 앉아가지고 오른손으로 막 이게 마우스 만지고 해갖고 VDT가 너무 심해서 손가락이 펴지지를 않았었습니다. 이게 목이나 어깨가 엄청 결려요. 눈도 아프고요. 신경질이 엄청 납니다. 정신, 신경계 증상이 동반된다는 거. 그래서 어깨가 결리다, 경환증후군, 어깨가 딱딱해, 근골격계 증상, 눈의 피로와 이물감, 피부도 막 트러블 난다. 정신신경계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BDT 컴퓨터 한다고 정신 이상해져? 맞습니다. 예방법 멀리 알아서 쉬고면서 해라. 진동 두두두두두, 차감기 바위 막 뚫어. 뭐예요? 레이노 증후군. 이렇게 그게 중요할 일인지 모르겠는데 맨날 직업병에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은 이상 기후가 증가한다. 이런 상식적인 문제도 나와요. 여러분 이거 맨날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까? 열경련, 열피로, 일사병, 열사병. 이 열에 관련돼서 4가지가 맨날 나오는데 열경련, 열사병이 나왔었습니다. 경련 하면은요, 소금물을 먹인다. 축구 선수가 축구하다가 경련 났어. 소금물을 먹인다. 식염수를 먹인다. 이겁니다. 그리고 열피로, 열허탈 같은 말이죠. 순환기계 이상으로 열피로가 왔다고 하면은 산소가 부족하거나 혈액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뭔가 혈액 부족하다 하면은 쇼크 자세,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했었죠. 그리고 강심제를 먹입니다. 피로엔 바카스는 강장제죠.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피로에는 강심제를 먹인다는 거. 쇼크 자세 기억하시고요. 일사병은 햇볕 받고 조금 안 좋은 거니까 시원하게 하고 수분 보충한다. 열사병 최근에 나왔죠? 머리 너무 열을 받아서 땀이 안 납니다. 뇌가 망가졌어요. 시상하부가 조절이 안 돼요. 중추신경계 조절이 안 돼요. 치사율이 엄청 높겠죠?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됩니다. 시원한 곳으로 옮긴다. 얼음물을 먹인다. 똥꼬막에 시원한 거 집어 넣어준다. 간장한다.
신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높아진다. 땀이 안 납니다. 머리가 망가져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이 열중증 4가지도 국가고시에 자주 나옵니다. 열경련 소금물을 먹인다. 열사병 죽는다. 뇌가 망가져서 죽는다. 땀이 안 난다.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세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간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